어느 가을 아침,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불을 막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조용하고 평온했던 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김태수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은빛 요양병원인데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선 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조차 없는 전 남편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기요, 우리는 남남이 된 지 20년도 넘었어요. 연락처가 잘못된 것 같네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소지품 가장 깊숙한 곳에 잡혀있던 낡은 종이에 적힌 비상 연락처가 이거 하나뿐입니다. 몇 달째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의식은 가물가물하신데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지요. 수원 산거리 모퉁이에서 3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딸 지윤이를 키워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느라 손가락 관절마다 훈장처럼 마디가 굵어졌고 비가 오는 날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립니다. 그래도 3년 전 무사히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 가서 서예도 배우고 마음 맞는 동네 친구들과 가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소박한 낙으로 살고 있었죠. 전 남편 김태수, 그는 살아있다면 올해 68이 되었을 겁니다. 젊은 시절 그는 꽤 큰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이 다 그랬듯 가장으로서 돈만 벌어오면 그만이라는 책임감 아래 아내와 딸의 외로움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짊어진 어깨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매일 밤 독한 소주로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던 그 무뚝뚝함과 속을 알 수 없는 침묵, 그리고 술에 취해 화를 내던 가부장적인 고집에 지쳐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중학생이던 딸아이 손을 잡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억척스럽게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 제 삶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게 벅찼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의자에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요양병원에서조차 찾아올 핏줄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걸까요? 하나뿐인 우리 딸 지윤이마저 아버지를 원망하다 못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이미 끝난 인연인데. 젊은 시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머리로는 수백 번도 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인간 때문에 화장실에 숨어 삼켰던 눈물이 몇 바가지며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 악착같이 살며 당했던 서러움이 얼마나 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왜 그 사람의 비참한 임종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억울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앙상해진 나무에서 잎사귀들이 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한때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엔 바싹 말라 떨어져 버리는 우리네 덧없는 인생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명치 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비상 연락처가 이거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간호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지독한 증오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그림자 앞에서는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서운함조차 한낱 먼지처럼 무색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결국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어두운 색 겉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 역시 그 옛날 남편을 원망하던 젊고 팽팽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덧 세월의 풍파를 맞은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이다.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고 내 마음 편하자고 가는 거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진흙탕에 푹푹 빠진 것처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만에 마주하게 될 그 사람의 처절한 진짜 얼굴을 향한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 시외각에 자리한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1시간 남짓.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제 마음은 수만 갈래로 찢어지고 엉켰습니다. 혹시나 나를 보고 행패를 부리면 어쩌지? 아니야, 기력도 없다는데 그럴 힘이나 있겠어? 두려움과 긴장감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요양병원 4층, 무거운 철문을 열고 병동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와 정체 모를 퀴퀴한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늙음과 병듦 그리고 외로움이 한데 엉겨붙어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열린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노인들의 텅 빈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언젠가 나도 저 침대 위에서 저렇게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6인실 병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가장 안쪽 구석 침대가 그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는 이름표. 김태수, 68세. 이름표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저는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병실 문가에 서성였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7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흘긋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의 침상 옆 작은 탁자에는 자식들이 사다 놓은 듯한 싱싱한 과일 바구니와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묻어나는 그 자리와 대비되게 태수 씨의 침상 주변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흔한 물티슈 한 통, 종이컵 하나조차 낡고 빛바래 보였죠. 조심스레 침대 가까이 다가간 저는 하마터면 헉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큰 소리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압감을 뿜어내던 그 호랑이 같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광대뼈는 툭 붉어져 나와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가빠르게 쌕쌕거리는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 무거운 철근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던 크고 투박했던 두 손은 이제 앙사는 나뭇가지처럼 변해 이불 위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손이 무서워 딸아이를 품에 안고 벌벌 떨었던 적도 있었는데 뼈마디만 남은 그 손을 보니 왈칵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허망하고 가엾은 텅 빈 연민이었습니다. 아이고, 보호자 되시오? 침대 밑에서 젖은 수건을 꺼내던 62살의 간병인 최 여사님이 저를 보며 반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병실 담당인데 김 어르신 여기 오시고 몇 달 동안 면회온 사람이 아주매가 처음이네. 맨날 허공에다 대고 손짓만 하시고
밤마다 끙끙 앓으시면서도 아무도 안 찾으니 참 딱해서 내가 물수건으로 얼굴이라도 자주 닦아드렸다오. 최 여사님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20년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설 때 저는 그가 평생 외롭고 비참하게 늙어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저주 같던 바람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니 통쾌하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모질고 고립된 삶을 살았기에 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 하나 없이 이 차가운 병실에 버려지듯 누워있는 걸까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의 안경을 벗고 한 명의 늙고 병든 인간으로서의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가만히 그의 앙상한 얼굴을 들여다보던 저는 문득 침상 옆에 놓인 작은 철제 서랍장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한 명에게 허락된 유일한 개인 공간. 그 사람의 지난 20년 세월이 저 좁은 서랍 안에 어떻게든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서랍을 열자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몇 가지 안 되는 소지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아서 테두리가 다해진 검은색 가죽 지갑, 화명에 금이 간 오래된 폴더폰,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호령하며 그 많던 월급을 죄다 술값으로 탕진하던 사람의 마지막 짐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현금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대신 동네 무료 급식소 식권과 노인 무임승차 교통카드 그리고 수북하게 쌓인 약국 영수증들이 삐져나왔습니다. 혼자 밥을 챙겨 먹기도 버거워 무료 급식소를 전전했을 그 고집불통 영감의 구분 등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다 지갑 가장 안쪽 투명한 비닐칸에 꽂혀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제 심장은 멎었을 듯 기쁨으로 무릎에 주저앉혔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제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닳아 투명 테이프로 몇 번이나 덧대어 붙인 흔적이 역력한 사진. 그것은 20년 전 제가 지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기 직전 중학생이던 딸아이가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비상 연락처가 꾹꾹 눌러 쓴 정갈한 글씨로 적힌 낡은 종이가 꼬깃꼬깃 접혀 있었죠. 이 미련한 인간아,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할 거면서 왜 그때는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 왜 그렇게 상처만 줬냐고. 속으로 원망을 쏟아내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툭 떨어져 그의 낡은 지갑 위를 적셨습니다. 옛날 그 시절 남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사고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자격지심을 술에 취해 가장 만만한 아내에게 소리치고 화내는 것으로 풀어버리던 미련한 세대. 어쩌면 이 남자는 가족을 잃고 홀로 늙어가던 그 길고 외로운 시간 동안 이 사진 한 장을 부적처럼 품고 다니며 매일 밤 후회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첩도 펼쳐보았습니다. 달력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윤이의 생일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 지층, 관절약, 가스비 미납 같은 팍팍한 삶의 흔적들이 적혀 있었죠. 화려한 외도나 방탕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제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하고 병든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된 독거노인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미약하게 뒤척이며 마른 기침을 뱉어냈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 쌕쌕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협탁 위에 있던 낡은 종이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른 입술에 조심스럽게 물을 적셔 주었죠. 젊은 시절 술에 취해 들어와 물을 달라고 호통치던 그에게 억지로 물그릇을 내밀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작고 가벼워진 그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지갑 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던 지윤이의 낡은 사진과 그의 바싹 마른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거길 왜 또 가? 그 고생을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스스로를 탓하며 몇 번이나 이불을 킥킥 걷어찼지만 새벽이 되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나가 늙은 호박을 썰고 찹쌀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술병이 나서 끙끙 앓는 남편을 위해 끓여주던 묽고 부드러운 호박죽. 이가 성치 않아도 훌훌 넘길 수 있는 그 죽을 쑤면서 저는 제 안에 지독한 미운 정이라는 것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부부의 연을 끊어낸 지 20년이나 지났건만 함께 젊은 시절을 통과하며 낳고 기르고 싸웠던 그 지독한 세월의 흔적은 서류 한 장으로 무자르듯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보온병에 죽을 담아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을 때 최 여사님은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제 한 번 오고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오셨네. 영감님, 복 받으셨어. 저는 멋쩍게 웃으며 의자를 댕겨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에 호박죽을 조금 떠서 후후 분 다음 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입 좀 벌려봐요. 속이 비면 더 기운이 빠져. 제 목소리를 들은 건지 그가 힘겹게 반쯤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탁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그저 환상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죽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울대가 힘겹게 움직이며 죽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반찬 투정을 하며 밥그릇을 밀어내던 그 기세, 든든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낯선 이의 손길이 없으면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는 무력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밑을 닦아주기 위해 기저귀를 확인하려던 최 여사님이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유, 또 실수를 하셨네. 아줌매, 잠시만 비켜봐요. 최 여사님이 능숙한 솜씨로 이불을 걷어내고 기저귀를 갈아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잃어버린 채 아랫도리를 훤히 드러내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 한 가정의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호랑이 같던 가장이 생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구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가족들에게조차 곁을 주지 않았던 그 고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결국 늙고 병들면 남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 몸의 배설물조차 처리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뿐인 것을요. 너무 빤히 보지 마시오. 늙으면 다 저렇게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기라. 옆 침대의 휠체어 할아버지, 올해 78이시라는 이 어르신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나도 젊을 땐 공무원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 내 앞에는 내 나이가 공무원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 내 밑으로 사람들이 굽신거렸지. 근데 병원 들어와서 요 좁아 터진 침대에 누워 있으니 옛날에 내가 뭐 하던 놈이었는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만. 그저 기저귀 제때 갈아주고 밥 제때 떠먹여주는 사람이 최공기라. 이 어르신의 담담한 혼잣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늙으면 다 저렇게 갓난아기로 돌아간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저렇게 무력해질 텐데 왜 젊은 날에는 그토록 아등바등 서로를 핥히고 삼초주며 살았던 걸까요? 저는 다 갈아입혀진 태수 씨의 이불을 덮어주며 탁자 위에 있던 물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주름진 그의 이마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꾹 참고 묵묵히 닦았습니다. 그것은 원망스러웠던 전 남편을 향한 용서라기보다는 부질없는 세월을 견뎌낸 한 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자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온병에 따뜻한 죽이나 숭늉을 담아 시외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어느새 제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남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밥술이라도 떠먹이는 제 모습을 보며 동네 친구들은 보살 납셨다며 혀를 찼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며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 씨가 쌕쌕거리며 옅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딱딱한 간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욱신거리는 허리를 툭툭 두드리고 있는데 옆 침대의 휠체어 할아버지, 이름표를 보니 이만호 어르신이었습니다. 가 제게 노란 귤 하나를 불쑥 건네셨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사다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아줌매, 매일같이 와서 수발 드는 거 보니 정성이 대단혀. 부부지간에 금실이 참 좋았나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 남남된 지 20년도 넘었어요. 젊어서 저랑 딸아이한테 하도 몹쓸 짓을 많이 해서 벌 받는구나 싶으면서도 막상 아무도 없이 똥오줌 못 가리고 누워있는 꼴이 하도 딱해서 온 겁니다. 제 말에 이 어르신은 귤 껍질을 느릿느릿 까며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툭 던지셨습니다. 아줌매, 저 영감이 저렇게 비참해진 게 젊어서 가족 속 썩이고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슈? 천만에, 실은 그게 아니야. 제가 놀라 쳐다보자 이 어르신은 병실 천장을 지그시 올려다보며 잔인할 만큼 차가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네들 다들 사연 하나씩은 안고 살아. 저기 3번 침대 영감님? 평생 공장 다니며 번 돈 자식들 사업 미천으로 다 퍼주고 빈털터리 돼서 버려졌어. 5번 침대 할매는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 눈치 보인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지. 여기 들어오면 옛날에 가족한테 다정하게 살았든 개차반으로 살았든 돈 많은 사장이었든 다 똑같아져. 돈 없고 내 몸 내가 못 가누면 다 똑같이 비참해지는 기라. 어르신은 귤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늙으면 자식이 내 병수발 들어줄 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야. 자식들도 지새끼 건사하며 살기 바쁜 세상인데 어떻게 냄새나는 늙은 부모 똥오줌을 받겠어?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오. 저 김영감이 진짜 크게 실수한 건 가족한테 못해서가 아니야. 언젠가 혼자 남겨질 자기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은 죄지. 얄팍한 자존심만 주고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결국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요. 그 담담하고도 묵직한 어르신의 목소리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제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인과 응고를 믿고 싶어합니다. 젊어서 가족에게 잘하면 늙어서 대접받고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내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더라도 나이 들어 병들고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매한 가지였습니다. 태수 씨의 초라한 말로는 그저 나쁜 남편의 최후가 아니라 아무런 대비 없이 늙어버린 우리 세대 전체가 마주할 수 있는 버늘한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내 몸 누일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놓고는 이만하면 노후 준비 다 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도 태수 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아프고 치매라도 오게 되면 어쩌지? 그땐 직장 다니며 제 살 길 찾기 바쁜 하나뿐인 내 딸 지윤이가 내 기저귀를 갈아야 한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의 인생을 결국 늙고 병든 내가 발목 잡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전 남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언젠가 병들어 누워있을 제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온과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안의 고요함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평소 같으면 습관처럼 텔레비전부터 켰겠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찬히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 한 구석에 산처럼 쌓아둔 낡은 김치통들, 홈쇼핑에서 싸다고 박스째 사놓고 반도 쓰지 않은 세제들,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겠다며 10년 넘게 장롱 깊숙이 모셔둔 유행지난 옷가지들, 그리고 혹시나 쓸 데가 있을까 싶어 버리지 못한 온갖 잡동사니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동안은 이것들이 다 내 살림이고 재산이라 생각하며 꽉 움켜쥐고 살았는데 이만호 어르신의 뼈아픈 충고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쓰러져 요양병원에 실려간다면 이 수많은 짐들은 다 누가 치우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제 앞가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딸 지윤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에 와서 엄마가 남긴 이 퀴퀴하고 무거운 짐더미들을 치우며 한숨을 쉬고 있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질 물건들을 왜 이리 악착같이 이고지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큰 쓰레기 봉투 2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그릇들, 입지 않는 옷들, 아깝다고 모아둔 낡은 수건들까지 모조리 담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집안 살림을 반으로 줄여내고 나니 집은 휑해졌지만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간 듯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거창하게 통장에 수억 원을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지막 길에 자식에게 남길 흔적을 미리 가볍게 정리해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제 주변을 하나씩 비워내며 마음을 다잡고 있던 며칠 뒤 요양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순자 보호자님,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김 어르신 호흡이 많이 불안정하십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수학이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충 겉옷을 걸쳐 입고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이미 커튼이 쳐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쓴 태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이 부서질 듯 앙상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고 이만호 어르신도 착잡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크고 위압적이었던 그 손이 이제는 제 두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참 바보같이 살았어. 대체 뭘 대단한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혼자 꽁꽁 싸매고 살았어. 원망 섞인 푸념을 뱉어내려 했는데 왈칵 쏟아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그의 메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굳게 닫혀있던 그의 두 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힘겹게 실눈을 떴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가 허공을 잠시 헤매다 이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가 허공을 잠시 헤매다 이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가쁜 숨결이 하야 서리더니 그의 눈가에서 탁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 있을 적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핏기 없이 말라 비틀어진 그 입술이 미세하게 탈삭이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참말로 미안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과를 저는 생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는 그의 애처로운 눈동자 속에서 읽어냈습니다. 됐어요. 다 알아요. 이제 그만 애쓰고 편히 가요.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엔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 주스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들 쉽게 말하지만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생채기를 낸 아버지를 향해 억지로 와서 절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오롯이 아직 살아남은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화장장의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붉은 불길 속으로 그의 관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소리내어 터뜨렸습니다. 지독하게 밉고 원망스러웠던 내 청춘의 남편, 그리고 이토록 허무하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것을,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것인지 모를 한 불쌍한 사내. 그의 뼈가루를 시립 납골당의 가장 저렴한 작은 칸에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얇은 겉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와의 지긋지긋했던 인연이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내 삶의 끝자락 역시 결국 저렇게 조그만 항아리 속 한 줌의 죄로 남게 될 거라는 묵직한 허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휑해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불현듯 요양병원 이만호 어르신이 툭 던지셨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혼자 남겨질 자기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은 죄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요. 그래요. 태수 씨의 쓸쓸한 죽음은 제게 그저 인연 끊긴 전 남편의 부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저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늙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고 없이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준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서, 자식을 낳아 길렀다고 해서 내 마지막이 따뜻할 거란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전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동네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태수 씨가 억지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커런트구 직원과 마주 앉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식을 잃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의미 없이 기계로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국가에 미리 밝혀두는 서류였죠. 언젠가 저에게도 그날이 온다면 직장 다니며 애 키우느라 바쁜 우리 딸 지윤이가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숨을 연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 무서운 죄책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피눈물 나는 선택을 강요하는 대신 내 생명의 마지막 모습만큼은 온전히 내 스스로 결정하고 깔끔하게 떠나겠다는 저만의 다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들을 꺼내 식탁 위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냄새를 몸에 배어가며 악착같이 모아둔 돈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 그동안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나중에 우리 지윤이 시집 갈 때 보태주거나 죽고 나면 다 물려줘야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네 부모들이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이만호 어르신의 차가운 팩트가 제 낡은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방법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그 애틋하고 어리석은 욕심부터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파 누군가의 밥숟가락 얹어주는 손길이 필요해질 때 자식의 얄팍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에 기대려 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버거운 짐이자 원수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으로 간병인을 쓰고 내 병원비를 당당하게 낼 수 있어야 자식도 제 살 길을 찾아 살고 나도 마지막까지 존엄한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저는 그날부로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어 제 노후 요양비로 쓸 돈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이 돈은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누가 손을 벌려도 절대 깨지 않을 저만의 생명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패막이를 세워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한 것은 제 주변의 묵은 짐들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담아내던 것을 시작으로 저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집안의 짐을 버리거나 나눈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쓰는 무거운 냄비들, 10년 넘게 입지 않으면서 아깝다고 모셔둔 옷들, 이불장에 꽉 찬 무거운 소미불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제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과거의 헛된 미련들을 떼어내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빈 공간이 늘어날수록 제 남은 삶은 더욱 홀가분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자다가 훌쩍 눈을 감더라도 남겨진 사람들이 제 방을 치우며 구질구질한 살림살이에 혀를 차거나 곤혹스러워하지 않도록 단출하고 정갈하게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가 2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쓸쓸한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배운 가장 뼈아프고도 귀중한 삶의 숙제였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꽁꽁한 몸을 녹일 겸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들고 시림 납골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수 씨의 작은 유골함 앞에 커피 하나를 가만히 올려두고 저는 그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그를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태수 씨, 나 참 잘 살고 있지?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주고 간 그 무서운 숙제들 나 하나씩 잘 풀고 있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중에 내 마지막은 당신처럼 외롭지도 자식한테 짐이 되지도 않을 수 있게 됐어. 살아서는 평생 제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왼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초라했던 죽음은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년배 여러분, 혹은 우리네 부모님을 걱정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젊은 분들, 우리는 모두 늙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내릴 때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것은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나 과거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화려한 추억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생명의 끈을 어떻게 할지 내 손으로 미리 결정해두는 반오함.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내 몸 누일 요양원 침대 하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돈. 그리고 언제 떠나도 부끄럽지 않게 내 주변을 가볍고 정갈하게 비워두는 홀가분함.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존엄하게 장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진짜 노후 준비라는 것을 저는 2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죽음을 통해 참으로 아프게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거실 한가운데 작은 흔도 의자를 하나 두고 그곳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반절이나 비워낸 집안은 전보다 훨씬 넓고 환해졌고 제 마음 역시 그 빈 공간만큼 평온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을 나답게 그리고 내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게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집 안을 그리고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혹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버거운 짐이 될지도 모를 낡은 물건들과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어리석은 미련들을 아직도 꽉 움켜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의 늙음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이 씁쓸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촐하지만 진심이 담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며칠 전 주말을 맞아 딸 지윤이가 모처럼 양손 무겁게 과일과 고기를 사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딸아이는 평소와 달리 확 넓어진 거실과 텅 빈 베란다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 집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 많던 김치통이랑 짐들 다 어디 갔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묻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얼마 전 떼어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과 오직 제 노후 요양기로만 쓰기 위해 따로 묶어둔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죠. 서류의 이름과 통장 내역을 번갈아 확인하던 지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어디 많이 아파? 병원에서 뭐래?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무섭게.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딸아이의 두 손을 꼭 쥐어주며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주 건강해.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대. 그런데 지윤아, 엄마가 얼마 전에 네 아빠를 보내주고 왔어. 그 순간 지윤이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금기어 같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난 가을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부터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수백만 원의 빚을 남기고 떠나지 않기 위해 무빈서로 간소하게 치렀던 장례 이야기까지 덤덤하게, 아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원망스럽고 미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핏줄이 당기는 그 복잡한 슬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는 딸의 틈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 부모가 준비 없이 늙고 병들면 그게 고스란히 자식의 목통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구나. 네 아빠는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살다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지. 내 사랑하는 딸 지윤이한테만큼은 엄마가 짐이 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이야.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의식이 없거나 숨만 붙어 있게 되면 억지로 기계 달아서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엄마가 치매가 오거나 거동을 못하게 돼서 요양원에 가야 할 때가 오면 네 돈 쓰지 말고 꼭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결제해. 짐도 엄마가 건강할 때 수시로 다 버려둘 테니까 나중에 엄마 떠나고 나서 유품 정리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야.
제 말을 듣던 지윤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와락 안겨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말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우는 딸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을 가장 아름답고 담담하게 준비해냈다는 묘한 안도감과 해방감이 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두둑한 현금?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짐이 되지 않는 뒷모습입니다. 내 스스로 내 생의 마지막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남은 노후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죽음이 제게 가르쳐준 이 뼈저린 진실을 저는 남은 평생 가슴에 새기며 홀가분하고 기쁘게 늙어갈 참입니다. 창밖으로 어느덧 겨울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고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안쪽까지 길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비워낸 거실만큼이나 환해진 제 남은 인생의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저녁엔 딸아이와 함께 아주 맛있는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먹어야겠습니다.